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법적인 부분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사랑만으로 재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재혼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재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재혼 후에는 공동재산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나중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재혼 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 관련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재혼 후 재산 분배와 상속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재산이 공유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재혼 전에 재산 분배와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경우 사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혼 후 예상치 못한 재산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후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개인 명의로 유지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명의로 해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법적 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문제 외에도 노년 재혼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자녀의 반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재혼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 관계가 달라질 것을 걱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재산을 새 배우자와 공유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여깁니다.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재혼 후 발생할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재혼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미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재혼이 자녀의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자녀 입장에서 재혼이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존의 자녀들은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니 재혼 자체를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이 배우자의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 계획을 설명하고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하게 재산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면 재혼 후 심각한 가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재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외롭기 때문에 재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에 법적 계약을 통해 재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혼으로 인해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이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혼은 부모의 결정이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대화가 원활할수록 재혼 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혼 후 건강이 나빠지면 배우자가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한쪽이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재혼 후 생활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병원비와 약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단순한 감정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건강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마음이 잘 맞으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건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재혼 후 간병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술, 담배를 자주 하는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병원 진료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 부담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하면 부부가 서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간병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간병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부부처럼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해지면 이 관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간병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요양 서비스나 간병인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건강이 나빠지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의료비 대비 저축, 간병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재혼을 하면 법적인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호적 정리입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재혼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후 연금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연금 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재혼하면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 후 병원비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와 법적 혼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동거와 법적 혼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를 선택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법적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 상속권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을 하면 재산 분할, 채무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혼인을 할 것인지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채 여부도 확인해야 할까요? 재혼 후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금융권 대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큰 부채가 있다면 결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되면 배우자의 부채가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증을 서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상태, 부채 현황,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분리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나 재산 분할 계약을 작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노년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에 재혼하면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혼을 해도 상대방과 가치관이 다르면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습관 차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 잠자는 습관, 생활 패턴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에도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후회 없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노년에 재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각자 부담할지, 공동으로 부담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비 습관이 다르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하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쓰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사소한 지출 문제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서로의 경제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일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조율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작은 일로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와 다르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과 달리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각자의 삶도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등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노년에도 행복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재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 상태, 법적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 조정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후회 없는 결정이 됩니다. 돈, 건강, 가족관계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 외로움과 고독만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더 깊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놀라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롭다고만 생각했던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의미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발견해 보세요. 1.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활 패턴 유지.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 없는 하루 계획. 혼자 살면 하루의 일정을 오롯이 자신의 리듬에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도 타인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유롭게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하루나 늦은 밤 좋아하는 책을 읽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의식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혼자라면 오직 나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여유로운 노년기를 보내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무나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외출하고 쉬고 싶을 때 아무 방해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자유로움은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며 더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 없는 자유로운 생활 패턴은 혼자 사는 노년의 큰 장점입니다. 개인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시간. 혼자 사는 삶은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자신의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가구를 만드는 등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스케줄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바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언어를 배우거나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해소하며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혼자 사는 삶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2. 경제적 관리와 독립성의 장점.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 혼자 살면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타인의 필요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활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제적 독립을 더욱 강화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된 수입 내에서 생활해야 할 때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은 큰 강점이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스스로를 자립적이고 강인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은 혼자 사는 삶이 줄 수 있는 중요한 만족 중 하나입니다. 나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춘 소비 생활. 혼자 사는 삶은 소비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필요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춘 소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고 불필요한 사치나 남에게 맞추기 위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재정적으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내가 무엇에 돈을 쓸지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즐기는 취미나 여행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자신의 필요에 맞춘 소비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나만의 소비 우선순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후회나 갈등이 줄어드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소비를 통해 내 삶을 설계하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춘 소비 생활은 혼자 사는 노년의 또 다른 큰 매력입니다. 이는 삶을 더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재산 관리와 미래 계획의 주도권 확보.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 안정과 미래 계획을 설계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경우 재산 분배나 공동 지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거나 장기적인 노후 대비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여유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주도권은 자신감과 자립심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재산 관리와 미래 계획을 혼자 책임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며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재산 관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입니다. 3.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최소화. 불필요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에서 해방. 혼자 사는 삶은 가족이나 동거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 분담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니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의견 충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도 큽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갈등 상황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혼자 살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혼자 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혼자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현재의 행복과 불만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충전된 상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특별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는 혼자 사는 삶의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도와줍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여유. 혼자 살면 관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다른 사람과의 과도한 접촉으로 인한 피로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자리나 연락만 유지하며 관계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더 신선한 감정을 느끼게 하며 관계를 더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으로 원할 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강제성이 없는 관계는 더 진정성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계는 혼자 사는 삶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에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필요할 때만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는 혼자 사는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4.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기회. 혼자 살면서 생기는 여유 시간은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악기 연주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배우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특히 자신이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활동을 이제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높여줍니다. 배움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자기 개발의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년은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 성찰. 혼자 사는 삶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성찰은 단순한 생각 정리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 성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거나 일기를 쓰는 등의 활동은 마음을 정리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만의 목표나 소망을 구체화하는 데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환경에서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은 자기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면 성찰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이런 귀중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얻는 성취감. 혼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립심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고장난 물건을 고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는 일들은 나를 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작은 성공들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노년기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 능력을 넘어 문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을 길러줍니다. 혼자서 해결한 경험은 나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하며 이런 경험은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5.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친구와 이웃과의 의미 있는 교류. 혼자 산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의미 있는 교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사람들과 교류하고 과도한 의무감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혼자 사는 삶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웃과의 소소한 인사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전화통화는 혼자 사는 삶에서 외로움을 줄이고 관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만남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교류는 장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또한 이웃과의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와 이웃과의 교류는 혼자 사는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맺으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 보세요.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로 사회적 연결 강화. 혼자 사는 동안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학습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만듭니다. 커뮤니티 참여는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요가 같은 취미 모임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외로움을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혼자 사는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정서적 안정감. 혼자 사는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반자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이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일상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상호작용이 많은 반려동물은 특히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도 생기며 이는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거나 저녁에 소파에서 함께 쉬는 일상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주며 삶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책 중 만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은 혼자 사는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의 동반자를 얻고 싶다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보세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자유와 선택권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 혼자 사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더 행복한 노년기를 설계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의 삶을 이야기해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흐릿해지고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지만 적절한 관리와 습관으로 눈 건강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며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단 몇 분의 투자로 눈의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10년은 젊게 만드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눈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칙. 20-20-20 규칙. 눈의 피로를 줄이는 습관.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20 규칙은 이러한 디지털 피로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0분 동안 화면을 보고 나면 20초 동안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이 규칙은 눈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장시간의 초점 고정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눈이 피로할 때마다 이 간단한 운동을 실행하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보는 동안 정기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깜빡임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눈의 피로에서 해방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눈 건조 예방. 눈이 건조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이물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눈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피나 알코올처럼 탈수 효과를 유발하는 음료는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눈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도를 유지하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조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눈 건강을 위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영양 섭취로 눈을 보호하는 방법.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품 섭취.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특히 망막의 중심 부분을 보호하고 유해한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잎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또한 계란 노른자는
루테인의 훌륭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계란은 소화가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매일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보호하고 노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통해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비타민 어와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 등 주황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자주 섭취해보세요. 이 음식들은 망막 건강을 지켜주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안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간단한 선택만으로도 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비타민 어와 오메가-3는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눈 건강을 젊게 유지하세요. 카페인 대신 허브차로 눈의 순환 개선.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카페인이 든 음료를 즐기지만 카페인은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고 눈의 건조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허브차를 선택하면 눈의 순환을 개선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자주 충혈되는 경우 이러한 허브차를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따뜻한 음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 주위의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또한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어 눈을 유해한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녹차는 눈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브차를 마시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허브차로 대체하는 작은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3. 간단한 눈 운동과 마사지 방법. 눈 근육을 강화하는 초점 이동 운동. 눈 근육을 강화하려면 간단한 초점 이동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몇 초 동안 응시합니다. 그런 다음 먼 물체로 초점을 이동하고 다시 응시합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눈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개선해 장시간의 집중 후에도 눈이 덜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안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깜빡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이는 동작은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물막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점 이동 운동은 하루에 2~3번 몇 분씩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이 운동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 주위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마사지. 눈 주위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간단한 마사지를 시도해 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눈썹 위와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눈 주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특히 관자놀이와 눈썹 사이의 부분을 마사지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눈의 피로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면 즉각적인 시원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몇 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마사지할 때 따뜻한 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한 뒤 마사지를 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더 커집니다. 또한 아로마 오일이나 따뜻한 수건을 활용하면 더욱 릴렉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 마사지는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부종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눈이 부어 있거나 피곤해 보이는 날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눈 스트레칭으로 피로 완화. 눈 스트레칭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그 다음에는 눈을 꼭 감아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도 눈 근육을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이 동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며 생긴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5분씩만 실천하면 눈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 스트레칭은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시도하면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야를 더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눈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며 눈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4. 일상에서 눈을 보호하는 습관 만들기. 블루라이트 차단,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관리.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블루라이트로 인한 눈 피로와 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눈의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노안과 황반 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밤늦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경우 필터를 적용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일정 시간마다 눈을 쉬게 해주세요. 20-20-20 규칙과 병행하면 눈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와 주변 조명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눈 건강을 보호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선글라스 착용.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을 100%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두운 렌즈가 아니라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가능한 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이 시간대는 햇빛이 가장 강렬하여 눈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닷가나 눈 덮인 지역처럼 빛 반사가 강한 장소에서도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선글라스를 꾸준히 착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안을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평생의 눈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으로 눈의 재생시간 확보. 수면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새 눈은 활동을 멈추고 회복 시간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눈의 피로가 누적되고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적절한 수면은 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 환경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눈의 완전한 휴식을 돕고 블루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며 눈의 재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는 노안을 예방하고 눈을 더 오래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5. 전문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정기적인 안과 검사로 초기 질환 발견하기.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안과 검사는 단순히 시력 측정을 넘어 망막 상태와 안압, 그리고 각막 건강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 질환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질환은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안과 검사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나 건조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조기구나 처방약을 통해 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또한 안경이나 렌즈 처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시력 보조기구는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시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방을 통해 눈의 부담을 줄이고 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안구 건조증과 노안 치료를 위한 최신 기술. 안구 건조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건조증을 방치하면 눈의 피로감은 물론 시야 흐림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구 건조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 눈물은 즉각적인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라크리시트의 ACRISSE와 같은 지속적인 눈물 공급 장치는 만성 건조증 환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안구 표면을 보호하고 눈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안 치료를 위한 최신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이저 시술은 노안을 교정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며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노안을 포함한 백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과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옵션을 상담하고 눈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눈 건강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법.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맞춤형 보조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안경은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독서를 좋아하거나 세밀한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돋보기는 노안으로 인해 가까운 물체를 보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눈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도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안구 보습기를 사용하면 건조한 환경에서도 눈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온열 마사지와 습기 공급을 통해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건조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진 실내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보조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눈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눈의 피로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더 건강한 눈을 유지하세요. 눈 건강은 작은 습관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노안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10년은 더 젊게 유지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더 나은 시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눈 건강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